중국이 최근 세계 최초로 드론 탑재용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4만 톤 이상으로 항공모함급인데요. 보유 중인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 해군을 넘어선 중국 해군이 질적 격차도 줄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소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 중국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스촨함의 모습입니다. 4만여 톤급으로 2개의 함교의 비행갑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와 착륙용 포획 기술이 적용돼 세계 최초 드론 탑재용 항공모함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제할 때 이 강습 상륙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서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해군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전자식 사출기가 설치된 항공모함인 푸젠함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제-35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중국, 일본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 해군은 이번에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해 신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방한 개선에 내릴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함은 물론 해양 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의 의미와 주요 역할, 그리고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지난 2월 1일 새롭게 창설됐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7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창설됐는데요. 1989년 10월 해군의 전략에 따라 창설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36년 만에 창설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이 영에 기반한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국방중기계획 등에 꾸준히 포함돼 추진했던 목표였습니다.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국군 유일 존재인 육군 7기동군단처럼 해군 기동함대는 중국과 일본 간 해군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도 주변 해역 어디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략 기동부대가 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대잠수함 훈련 모습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창설된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습니다. 최신의 함정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담당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동서남해 어디에든 투입됩니다.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기동함대는 평시엔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엔 북방한 개선의 내릴 등 임무 해역에 투입돼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디디지 II 8200톤급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과 지난 2월 1일 모항인 해군 제주기지에 도착해 승조원들이 입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이동 중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디디지 II 8200톤급에서 승조원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정조대왕 함교에서 승조원들이 탄도탄 방어작전 전투배치 훈련을 하는 모습 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 추적 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기동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에는 3개 기동전대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부대기지는 지난 2010년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창설해 2016년 2월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에 자리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으로 향하는 최전방의 요새로서 지리적으로 기존 123함대와 달리 외부 바다와 직접 연결돼 적 항만 봉쇄 이전의 함정을 신속히 해상 전개시켜 대한민국의 해상 주권을 수호할 수 전진기지입니다.
제주기지에 둥지를 틀고 일본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한편 주변국 해군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 둥지는 튼 것입니다. 기동함대는 예하에 2개 기동전 대71기동전 대72기동전대와 1개 군수전 대77기동 군수전대가 배치돼 운용 중입니다. 7기동전단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DDH 24,400톤급 구축함 6척, 충무공 이순신 함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원건 한강감 참함함 최영함, 세종대왕급 DDG 17,600톤급 이지스함 3척, 세종대왕 함율고기 2함 서해류 성룡함, 그리고 군수지원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 총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 함급 DDG II 8,200톤급 이지스함의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다산 정량용함으로 명명된 2번함, 향후 건조된 3번함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동함대는 올해 건조를 시작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통해 도입될 국내 전투함 최초 전기함이자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배수량 7,100톤급 구축함 6척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구축함에는 국내 최초로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에서 생성한 전력으로 스크루를 돌려 선체를 움직이고 함정 운영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6척을 통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2척과 세종대왕급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KDDX 2척을 1개 전대로 하는 총 3개의 전대를 묶어 기동함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기동전대를 군수를 지원하는 77기동 군수전대는 천지급 군수지원함 AOE 14,200톤급, 세척 천지함 대청함 화천함과 해군의 신형 소양함급 군수지원함 AOE 21만 톤급, 첫 번째 함정인 소양함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동전대는 경항공모함급 모함 1척,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에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000톤급 2척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각각의 기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해병대의 최신형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같은 수송기도 이착함할 수 있게 운용하고 앞으로 건조되는 경항공모함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항공모함 함재기인 F-35B까지 배치되는 방안도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같이 강력한 화력을 갖춘 3개 기동전대를 거느린 기동함대사령부를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시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버금가는 해군력을 갖추겠다는 보관입니다. 해군이 이런 기동함대를 구상한 배경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대 예하로 두고 있는 호위함대 기동함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 4개 호위대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각 호위대군은 사실상 경항공모함인 헬기 탑재 호위함 DDH 1척, 범용 호위함 DD 5척, 이지스 함 DDG 2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호위함대라고 부르지만 자위함대 예하 적국 공격이 가능한 수상함대를 거닐고 있는 것으로 해군은 이런 일본 자위대의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등을 갖춘 기동함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소속 1개 항공모함 전단과 유사한 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해 중국과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려 하자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해군력이 심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국도 아니고 러시아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력을 넘어서는데도 최소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RIAC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낸 RIAC은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 현대아시아 연구소 알렉산더 루킨 소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보고서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높게 평가하는 등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RIAC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TU로 중국 해군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고 본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 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 이 격차를 중국이 쉽게 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기동함대의 중심이 될 정조대왕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그쳤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처음 바다에 들어간 정조대왕함은 1년 5개월 동안 최대 속력 평가 등 약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해군에 인도되었고 우리 해군은 정조대왕함을 보유하면서 대공전 능력이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을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 항공기 요격 체계인 SM-2 미사일뿐만 아니라 SM-6과 SM-3를 탑재해 우리 해군은 이제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함대 지탄도 유도탄을 통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도 가능합니다. 대잠전 능력의 경우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MH-60 아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 추진체계 2대를 탑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 정조대왕함을 중심으로 하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앞으로 한국 해군의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 최근 중국 해병대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실제 중국 해병대의 전력이 충격적으로 약하고 장비와 훈련이 부족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해병대는 중국의 다른 군대와 달리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될 만큼 주요 전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957년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폐기하면서 해체되기까지 했는데 1980년에야 재창설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이전까지 해병대가 필요 없다고 말하던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야욕을 가지고 대만까지 탐을 내면서 해병대는 필수 전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미국방 전략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후 미국을 겨냥한 대등한 경쟁자로 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해군 해병대 증감이었습니다. 중국 해병대가 세계에서 미 해병대만이 하는 해외 상륙작전은 물론 원정작전과 원정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병대가 기동성 AGL-ITY를 위해 작아지고 있으나 중국 해병대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병대를 간과할 수 없는 게 한반도 유사시 중국 해병대가 우리 영토로 상륙하는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 해병대가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를 가정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하고 산둥반도 지역의 여러 항구에서 해상 운수 및 장비 적재, 기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하 10도가량의 극한 기후 속에서 상륙부대는 장비 적재, 교차 이동, 방어 공습, 해상 구조 등 15개 항목의 훈련을 실시했는데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상륙 및 해상 운수 훈련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해군 육전대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계 5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5개 연대 6천여 명 수준에서 남중국해, 마차를 계기로 2개 여단 규모 2만 명으로 급속 성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 2만 9천 명을 보유해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그에 의하면 전력은 세계 해병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열마린과 동급으로 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위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15년 중국군 30만 감축 선언을 하면서 해병대는 400%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육군을 줄이면서 대신 해병대를 증강시키겠다며 앞으로 1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기준 5만 2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해병대 전력을 증강시켜 남중국해와 분쟁이 일고 있는 섬들 점령하고 대만 침공에 성공하며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상륙작전을 펴서 한반도 일부를 가지겠다는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해병대의 실체라면서 중국 해병대를 까발리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대만 해협에서 남중국해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공군과 해군은 소위 순찰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춘절 연휴 동안 중국 국방부는 다양한 주요 전투 장비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군대 안의 군대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해병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군사훈련에 32명의 병력을 파견한 중국 해병대는 연말 주하이 에어쇼의 등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식 언론은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 군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친중 군사평론가들은 해병대의 주요 임무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며 스프레틀리 제도와 다오 위다오 같은 지역이 부차적인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역 미 해군 대령 샘 탕그레티는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중국이 최근 상륙작전과 대형 공격함에 집중하는 것은 대만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필리핀이 전통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점령하는데도 중국 해병대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 해병대는 미국의 해외 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 션 저우는 현재 중국 해병대는 그러한 작전에 필요한 전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첫째, 그는 병력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개편 후 중공 해병대는 6개 여단, 약 4만 명의 병력이 3개의 다른 전구 사령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부 전구 사령부에는 2개의 해병대 여단이 있습니다. 여단은 진먼 근처의 푸젠성 신장에 주둔하고 있어 섬에 대한 공격 준비를 시사합니다. 사여단은 산토우 인근 광둥성 제항에 주둔해 타이난과 가오슝을 포함한 대만 남부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전구 사령부는 또한 하이난 섬과 가깝지만 대만과는 거리가 먼 광둥성 잔장의 2개의 해병대 여단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단은 미국이나 연합군의 반격에 대비해 카이난 방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중국해의 섬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베트남과 대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군 상륙함의 약 절반이 잔장에 배치되어 있어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작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을 시사합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진먼 근처에 해병대 여단 1개와 수륙 양용 합동 여단 2개를 배치하여 공격 계획을 시사했다고 지적하지만 약 1,8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이 3개 여단으로는 진먼을 신속하게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해병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륙 과정에서 병력의 절반을 잃으면 나머지 9,000명의 병력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도 수륙 양용 돌격 차량에 의해 제한됩니다. 해병대와 수륙 양용 합동여단은 주로 3인승 승무원이 있고 8명의 병사를 태울 수 있는 GBD-5 수륙 양용 보병 전투 차량을 사용합니다.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는 또한 GDT-5 수륙 양용 돌격 차량을 사용하는데 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리 해안 포격을 위한 105대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변형은 4인승 승무원이 있고 추가 병력을 태울 수 없습니다. 선저우는 두 차량 모두 물속에서 시속 약 25km로 이동하고 무게가 26톤이지만 장갑이 얇고 표준 포병 및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용 중인 또 다른 차량은 GBL-8 또는 GTL-11바퀴 달린 장갑차로 승무원이 2에서 3명이며 7에서 10명의 병사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 속도는 시속 약 13km로 훨씬 느려 추적식 수륙 양용차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장갑은 더욱 약합니다. 선저우는 중국 해군과 공군이 수륙 양용 상륙을 위한 충분한 화력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병대는 해안 공격을 위해 자체 화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침공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상륙 작전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150대포로 무장한 수륙 양용차에 크게 의존합니다. 선저우는 이러한 대포는 화력이 부족하고 사거리가 제한적이며 장갑 보호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대만의 155 포병대, 전차포, 대전차 미사일, 헬리콥터의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되어 물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안에 도달한 것조차도 대만의 전차와 대전차 무기에 맞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뒤따르는 경장갑 부대는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제한된 수의 15식 경전차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은 물에서 작동할 수 없으며 해안가를 확보한 후 배로 운송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15식의 장갑은 약하여 대만의 전차에 효과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각 군집단 부대에는 공격 및 유틸리티 헬리콥터를 갖춘 항공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격 헬리콥터를 많이 잃었으며 특히 어깨 발사식 스팅어 미사일에 맞섰습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미국산 스팅어 미사일과 근접 방공포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 헬리콥터가 침공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에서 가장 흔한 공격 헬리콥터는 GL-10으로 400대 이상이 운용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설계를 모두 모방했지만 승무원이 2명뿐이어서 추가 병사를 수송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또 다른 개량형 경공격 헬리콥터인 G-19도 비슷한 한계가 있습니다. G-8과 G-9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군대의 유틸리티 헬리콥터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약 20명의 병사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은 미국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중국 버전인 G-20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모방한 다양한 헬리콥터는 비교적 오래되었고 느리며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2024년 10월 중국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G-20의 새로운 함상 버전인 G-20J의 첫 번째 사진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선저우는 상륙작전이든 3군단 상륙작전이든 중국 해병대는 작전을 지원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훈련이 부족하고 관련 경험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상륙작전을 위한 충분한 해상 및 공중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75형, 76형, 71형과 같은 대형 상륙함은 가장 먼저 침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해병대의 주력이 바다에서 실종될 것입니다. 사실 해병대는 전체 중국 군대와 장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상륙작전이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평론가 쉬커는 미국이 상륙작전에서 가장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공산당은 이와 유사한 성공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인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수행했으며 태평양 전장에서 수많은 복잡하고 잔혹한 상륙전을 치렀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위험을 감수한다면 대만은 지옥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병대가 첫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장비도 부실하기에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병대와 달리 한국 해병대는 1949년에 창설되어 무려 75주년이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최고의 장비로 해병대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비빨을 자랑하는 미 해병대보다도 실제로 엄청난 훈련 강도로 무장한 한국 해병대가 실력이 1위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 해병에서 인정하는 해병대가 한국의 해병대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코브라골드 훈련전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5년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진해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태국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UDT를 비롯한 해군 특수부대 등 세계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KF-21을 구입하려 한다는 놀라운 증거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언론과 방송들은 이를 긴급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만 방송 CTI는 11일 사우디가 한국에 KF-21을 도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KF-21과 같은 전투기 개발을 꿈꾸며 303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4,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어코 KF-21의 개발을 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물론 사우디가 이를 사려 한다는 소식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물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주목받은 충격적인 게시물은 지난 2월 9일 사우디 국방부에 의해서 게시된 후 바로 삭제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KF-21이라고 적혀 있고 사우디와 태극기가 함께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우디명으로 KF를 KINGDOMIS 파이터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중동 매체 디펜스 아랍은 지난 2월 10일 KAI 임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진이 SNS에 게시되었으나 해당 사진이 곧 삭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 6세대 항공기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면서 현대식 전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으라며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이라고 했습니다. KF-21 이전에는 프랑스의 라파를 임시방편으로 논의했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사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왜 한국산 KF-21을 도입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우디 공군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항공기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KF-21은 양쪽에서 장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공대공 무기로는 IRIS-T와 미티어 미사일을 쓸 수 있고 공대지 옵션에는 JDAM, 페이브웨이, GBU-39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현지 개발 탄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불가리아 군사 매체는 튀르키예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잠재적 제안으로 KF-21 전투기를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왕립 공군 RSAF에 제안된 플랫폼으로 한국 전투기를 묘사한 이미지가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었지만 나중에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되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5세대 전투기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인 탐색은 리야드가 KF-21을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재적인 공급자로서 한국의 등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 조달 전략을 다각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 일치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최근 사우디에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함으로써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이는 비서구 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에 가장 공을 들인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F-35를 도입하기가 힘들어지자 자국산 5세대 스텔스기를 기술 이전해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제22 F-35를 압도한다는 뻥까지 치면서 지속적인 세일즈를 했는데 한국에 KF-21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가장 공을 들인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살만이 중국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살만은 과거 2014년 미국이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을 공격할 때 F-15 전투기를 직접 몰고 참여한 조종사였고 현재 동생도 미국에서 훈련받은 F-15 조종사입니다. 이에 누구보다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의 제22F-15를 능가하며 대단한 스텔스기라고 홍보했지만 이것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20은 중국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공중 우세 전투기로 설명됩니다. 1월 11일은 제20의 첫 비행 14주년이 됩니다. 최근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제20을 홍보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영상에서 제20이 외국 항공기와 근거리 공중전을 벌이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군사 해설자 장비는 클립을 분석하여 외국 항공기가 미국 해군 FA-18EF 항공모함 기반 제트기이거나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 주둔한 미국 공군의 F-15C 전투기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조종사 간의 극화된 대화가 포함되어 제20과 F-15C 항공기 간의 근거리 공중전을 설명합니다. 두 제트기는 모두 꼬리를 쫓는 기동어 참여하여 민첩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극적으로 제20이 우위를 점하고 외국 항공기가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는 제20이 그러한 공중전을 통해 외국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미디어 매체 누토크에 따르면 많은 중국 네티즌이 제20의 전투 능력에 대해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한 논평가는 CCTV가 종종 중국 및 외국 항공기가 관련된 그러한 공중조우를 보도하지만 실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외국 항공기가 중국 제트기와 교전하여 승리를 주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PLA 조종사가 중지를 흔드는 것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명확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조롱하며 제20의 전투력이 문서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비꼬았고 중국 공산당이 사건의 실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조롱했습니다. 제20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전 국방대학교 정치전쟁대학 소장 유중진은 5세대 전투기가 AI와 통합되어 무기 시스템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첨단 AI 칩을 보유한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제한으로 인해 기술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말의 비행 테스트 중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중국 항공기 2대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제20과는 다른 꼬리 없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이들이 테스트 중인 6세대 전투기일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이스 오브 어메리카는 대만 통콩 대학교의 연구원인 양타이 위안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베이징이 군 산업 성과를 자주 선보이는 것은 방어적 방어 정책에서 공격적 방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의 제20을 비롯한 최근 공개한 중국의 6세대 전투기까지 미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 선전을 목적으로 한 왜곡된 보도라고 했습니다. 불가리아 매체는 지난해 10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의 KAAN 전투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소식통은 사우디가 튀르키예에서 제작한 항공기를 최대 100대까지 인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겠다는 KAAN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인도 전투기 테자스가 에어쇼에서 신뢰가 추락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인도 공군용 전투기에 탑재할 엔진 납품을 2년 이상 미뤘다고 알려졌는데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에어쇼에서 선보인 테자스 MK-1호 제트기가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항공기 제작사는 2월에 이곳에 11대의 테자스 MK-1호가 준비될 것이라고 했지만 단 한 대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자신이 탄 전투기는 MK-1호가 아니라며 소프트웨어 하나만 바꾸거나 외관만 바꾼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는 물론 전 세계에서 보도되며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려면 자체 엔진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진 생산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전투기 엔진을 오랫동안 생산하며 생산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제 KF-21에 들어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계획까지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중국, 튀르키예,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누가 진짜인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 빈살만은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은 6세대 전투기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을 총망라하며 새로운 차원의 공중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기존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보다 월등한 성능과 능력을 보유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될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GNM-MIAN이 안국의 KF-21이 6세대 전투기에 머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미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4, 5세대 전투기입니다. 4, 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AESA 레이더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갖춘 기종들인데요. 미국의 FA-18 슈퍼호넷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KF-21은 현재 4, 5세대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통합된 항공전자 장비, 초음속 순항 능력 및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와 F-35 등이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의문점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도 5세대 전투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초도 비행을 한 시점이 1997년이니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것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는 5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신 항공기술의 집합체로서 미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여 한층 더 진보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몇 가지 기술적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광대역 스텔스 기능이 중요합니다. 저주파수 레이더를 활용하여 스텔스 탐지 능력을 회피하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의 형상 일명 가오리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터보팬 엔진 대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엔진은 전투 중에는 공기 흡입량을 늘려 고출력을 내다가도 순항 시에는 공기량을 자동으로 줄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채공 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순항 시 엔진 열 피탐 위험을 대폭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요. 무인 복합 비행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멈티는 단순히 지상에서 조종하는 드론 형태가 아닌 유인기에 종속되어 편대 및 벌떼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운영을 포함합니다. 유인기 무인기의 협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고성능 항공 전자장비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조종석, 고속 네트워크 전자전 기능,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6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인기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한다면 AI 기능입니다. AI를 통해 전투기가 자율 비행 및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 정찰이나 공격을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는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을 두고 미국 CNN에서는 6세대 전루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KF-21은 4, 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루기로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발표했듯이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 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 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바로 KF-XX인데요.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체계인 지능형 멈티 편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응압,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KF-21 블록 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언론에서는 왜 KF-21이 다른 국가들의 6세대 개발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먼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NGAD인데요.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루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NGAD는 2023년 5월에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16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총 200에서 25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성 장관은 NGAD가 F-22보다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 지배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에 퇴역 예정인 FA-18E와 EA-18G를 대체할 기체로 무인화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전자전 기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GCAP를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논외로 지더라도 GCAP는 현재 세 나라들이 서로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해 기술적인 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한국처럼 단계를 밟아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바로 4, 5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플랫폼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인데요. 한국의 KF-21은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을 구매하기 위해 사우디나 UAE,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한국의 KF-21은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남은 과제들을 역시 잘 수행해 6세대까지도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엔진을 2025년까지 생산하겠다고 발표해서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엔진 국산화를 언론에서 발표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현재 미국 업체 엔진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격적인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만큼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KF-21은 현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생산한 F414G 400K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한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인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은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엔진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KF-21이 정말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KF-21의 성능 향상과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이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개발하는 국산 엔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KF-21의 국산 엔진의 최신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을 보면 우리가 개발하는 전투기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될 F414G 400K 엔진은 최대 추력 18,000파운드를 제공하며 이는 전 전투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효율 터보팬 기술로 인해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중 기동을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엔진인 만큼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이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G 400K급과 동일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엔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실패한 전투기 엔진을 왜 독자 개발하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군사적인 몇 가지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KF-21의 성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엔진의 출력이 현재보다 증가하여 최대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으로 향상될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KF-21이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작전 범위와 효과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두 번째로 독자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의 환경과 전술적 요구에 맞춰 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국산 엔진은 유지 보수와 수리 작업을 국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대응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반적인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드는데요.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어느 정도의 성능일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들마다 기체의 형상 구조와 세부 성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개발할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보면 그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KF-21과 유사한 엔진을 장착한 FA-18EF 슈퍼호넷은 GF414G 400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22,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데요. 이 전투기의 공허 중량은 약 32,081파운드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00파운드입니다. 공허 중량 상태에서의 추중비는 약 1.37로 계산되는데요. 슈퍼호넷은 높은 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슈퍼호넷의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멀티롤 전투기로 불리는 F-35A 라이트닝이는 프레덴 휘트니의 F-135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43,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단일 엔진으로 매우 높은 추력을 제공하며 전투기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하는데요. F-35는 고성능 스텔스 기능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의 공허 중량은 약 29,300파운드로 추중비는 약 1.47에 달합니다. 추중비가 높을수록 전투기는 더 빠르게 가속하고 더 만렵하게 기동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추중비가 1 이상인 전투기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추중비가 1 이상이어야 중력을 거스르고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높은 추중비 전투기는 전투작전 성능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F-35가 추중비가 1.47이라는 건 높은 기동성과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공중전의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 랩터는 프레덴 휘트니 F-119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35,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데요. F-22 랩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공허 중량은 약 43,340파운드로 추중비는 약 1.2 이상입니다. 이처럼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E의 추중비를 살펴보면 추중비를 약간 넘는 전투기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높은 추중비 전투기는 더 많은 무기와 연료를 탑재하고도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작전 범위와 지속 시간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는 F-414G 400K 엔진을 탑재하여 한 개 엔진이 최대 18,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며 공허 중량이 약 17,000파운드인 경우 추중비 약 1.6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KF-21의 추정비는 대략 2일입니다. 이는 KF-21이 매우 높은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은 주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한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전 엔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6세대 엔진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전 20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 생산 계약은 40대 KF-21 블록 1과 80대의 블록 2 전투기 중 전 20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20대의 주문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서 국산 엔진으로 300대가 가능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해외 수출 물량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로 세계 전투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야생의 질서처럼 국제 정세 역시 항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왔고 잡아먹으려는 것이 역사에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대한민국으로 시작한 일에 계속하여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것이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정학적으로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 오랜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국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산 기술을 개발해냈고 견고 발전시켜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성과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중동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해왔습니다.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간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마을 인질 석방 및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철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양국의 휴전 및 인질 석방과 관련한 최종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휴전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상 관계자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러우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종전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헤즈볼라는 앞선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제거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 앞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원 철군했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벌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사실상 처음 패배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비축했던 포탄 30만 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탄약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탄약이 부족해지자 앞선 탄약 100만여 발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수억 발의 탄약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부 최대의 바흐무트에서만 포탄 수십만 발을 사용하는 등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올 초부터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회원들의 무기 생산 확대와 국방비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브 바우어르 나토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류가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메로우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방한하여 한국 측과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예방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희망한다면서 최근 정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성능으로 K방산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K9 자주포와 천공 2등을 한국이 제공하기를 희망했고 힘들다면 155 포탄만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탄약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방위산업체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품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북한에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영국 BBC는 미국이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ATACMS 미사일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EU는 지난달 방산업계 EU 기금을 지원하겠다며 탄약 생산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탄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방 지원의 여력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탄약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해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우회 지원 형태가 되었고 미국에서 내년 초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초창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숫자도 작고 국토도 굉장히 작은 나라죠.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늘 괴롭혀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난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오랫동안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6.25 전쟁까지 치른 한국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범국인 독일을 비롯해 일본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오래전부터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는 시도를 못마땅해 왔습니다. 과거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세계 40여 개국 주요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죠. 세계적인 강대국인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배경에 대해 기사를 읽은 예디오트 아로노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 일본이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는 일본이 2차 일으킨 전범 국가이면서도 나가사키의 히로시마를 부각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관 중에서 독도와 동해를 유일하게 표기하고 이스라엘 국정교과서에도 동해를 표기하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실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립을 취하려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한국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비 개발업체를 포함해 150여 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투과전자현미경 TEM 장비를 만드는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가 이뤄지자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맺고 일본 수출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율주행 분야와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이면서도 무엇보다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원천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하면서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차는 오래전부터 잘 팔렸는데 현대기아차는 9년 연속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산에서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FA50에는 이스라엘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한국의 KF21에 들어갈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이스라엘 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지만 이스라엘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를 시험 평가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성능 평가에 합격 판정을 하며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를 때 미국의 전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 국가 눈치를 보느라 지원하지 못했고 당시 한국이 신형으로 바꾸려고 보유 중이었던 셔먼 전차 약 400대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전차는 생산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난 구형 전차로 당시 이스라엘에 부족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개조해서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차가 절실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동 국가들에게 노획한 T-55, T-72와 같은 소련제 전차와 자신들이 싸우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 등을 한국에게 꾸준히 보내주었죠. 한국의 KT-1 전차 개발 시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를 상당히 참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차를 설계 당시부터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전차 운용을 참고하여 고성능의 사격동제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로 인해 초탄 명중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전차 전투 시 초 단위의 대부분의 전투가 완료된다는 한국 전차 전술의 목표를 이뤄낸 것이죠. 또한 이후에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 무기 개발, 대북 제재 등 군사와 안보 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튼튼한 협력과 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동적 우방으로 그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HARPY UAV를 포함하여 드론을 한국에 판매해왔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훈련용 항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에서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와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공군은 협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이탈리아에 득해를 제공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이스라엘 국방부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골든 이글을 차기 훈련 전투기로 선정, 최종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고 참모총장이었던 우디 샤니가 구매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죠.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포탄과 탄약 등의 무기를 세계 제1의 탄약 생산국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어 포탄이 부족해지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이자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300대 이상의 전차와 3,000문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포탄은 약 340만 발, 155포탄은 39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탄약은 품질과 강도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데 또한 현재 155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국제연구개발 표준인 CMMI 2형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LEVEL 5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 부설 연구소인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6개국 19,000여 개 조직에서 적용한 국제표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LEVEL 5 획득한 곳은 전체의 9% 미만으로 현재 국내 LEVEL 5 인증 기업은 8곳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지금 탄약 생산 능력과 더불어 품질까지 세계 최고가 되려고 있습니다. 이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풍산과 LI지넥스원 등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며 무엇보다 충분한 탄약 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때문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탄약을 생산하는 기업 풍산은 놀라운 성과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약 공급 외에도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 탄약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 수입과 연계하여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700여 문을 도입하려 하는 중이며 이에 탄약 생산 공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탄약 공장이 지어지면 폴란드와 동유럽은 물론 이번에 충돌이 벌어진 이스라엘에게도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정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며 그동안 안보를 소홀히 했던 많은 나라들이 긴급히 국방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들에서는 포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시정 국가로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보다 경제 발전에 큰 재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큰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국방비까지 쓰면서도 한국은 경제 개발과 무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이은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는 지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경제, 기술, 군사적 협력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을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및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는 한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명확한 한쪽 편을 되기보다는 외교적 해법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